안녕하세요. 제가 성격이 원체 차분하고 내성적이게 타고나기도 했었지만요. 집안의 분위기라는 것이 저를 더 그렇게 몰아갔던 듯 싶어요. 그 당시로는 조금 드물게도 저는 집에서 외동이었죠. 입 밖으로 나가는 말들이 꼭 모난 말들 뿐인 사람들이 있죠. 제 부모님이 그러했습니다. 걸핏하면 서로에게 시비조로 말씀을 하셨고 투덜거리며 비난의 화살을 서로에게 돌리시는 것이 습관이었어요. 저는 두 분의 유일한 자식으로서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마음을 의지할 곳이 없는 기분이 들었고 불안하기도 했었습니다. 부모의 관계가 그러한데 어린 자식이 안정적으로 자라기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도 집에서 자꾸 분위기를 살피며 조심스레 행동하는 것에 자연스레 버릇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 밖에서도 학교에서조차 점점 주눅들고 다른 친구들의 눈치를 살피는 아이가 되었던 듯 싶습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해도 두 분은 제가 사랑하는 부모님이었고 비록 바람직하지 못할지언정 새 식구 이 가정이 평생 유지되기를 바랐던 저였어요. 하지만 그 바람은 머지않아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바람이 나셨거든요.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대체 내 인생에 도움을 준 게 뭐 하나라도 있어? 나는 자식이라도 낳아줬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 당신도 잘한 거 하나 없으면서 나한테만 너무 그러지 마. 나만 몰아붙일 거 없어. 내가 별로 갖고 싶어 한 적도 없는 딸 자식을 멋대로 낳은 건 당신이야. 그걸로 생색낼 생각은 하지 말어. 뭐라고? 무슨 말을 그렇게나 재수없게 해? 당신, 이제는 진짜 어디 한번 끝장을 보자는 거지? 두 분은 싸우시는 동안에 자식이 상처받을 것은 전혀 고려도 안 하시는 것 같았어요. 자식을 둔 부모라고 해서 모두가 부모 자격이 있는 건 아니더군요. 그 사실을 저는 제 부모님을 통해 알게 되었지만 당시에는 그저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조용히 발버둥 치는 아이였을 뿐이었네요. 바람난 게 들통나셨던 이후 아버지는 곧잘 집을 비우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어머니는 화병이 오셨는데 그 속에 울분이 얼마나 많았겠나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분풀이를 저한테 하셨습니다. 너 때문이야. 네가 못나서야. 도대체 너는 태어난 이유가 뭐니? 네가 잘하는 게 뭐가 있니? 어머니가 짜증을 내실 때마다 저는 숨통이 조여드는 듯하였고 그럴수록 입 밖으로는 말이 안 나갔습니다. 답답하게 굴면 어머니가 더 싫어하실 테고 그러면 저는 더욱 밉보이게 되는 것인데 그걸 저 스스로도 알았으나 실천으로 옮기는 건 힘들었어요. 똑바로 말이 안 나가더군요. 제대로 자기 변호도 못하고 반박도 못하는 답답이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저 슬프고 서럽고 무서워서 눈물만 조용히 뚝뚝 흘리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 저의 머리통을 어머니는 신경질적으로 때리시면서 저 때문에 당신의 인생이 더욱 힘든 거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당시 저에게 자주 해주셨던 말씀 중 하나는 바로 이것이었죠. 너는 내가 갖다 버리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돼. 평생 내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야. 알겠니? 네, 알겠어요. 대답하는 꼴하지 마라. 내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한 가지도 없어. 그것은 바로 제가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에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아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가정 환경이었는데 제가 어떻게 투정 한 번을 마음 편하게 부릴 수 있었겠나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힘들다, 아프다, 이런 소리도 쉽게 못했던 것을요. 용돈이라고는 없다시피 해서 저는 학창시절의 매점은 근처만 기웃거렸던 게 전부였습니다. 교우 관계에는 진작에 자신감이 떨어진 지 오래였기에 거의 혼자 다니는 나날이었네요. 조용하고 음침하고 우울해 보이는 데다가 집안 배경도 별 볼 일 없는 저를 선생님들은 투명인간 대하듯 하셨습니다. 제가 준비물을 안 가져온다든가 내야 할 비용을 마감 기한을 못 지키는 일이 있어도 딱히 혼내지 않으셨으며 그렇다고 해서 따로 챙겨주고 관심을 기울여주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하나같이 저를 모른 척 하셨을 뿐이었네요. 사랑의 반대말이 있다면 그건
무관심일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저도 꽤 동의합니다. 학창시절 내내 선생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무관심 속에서 저는 아무런 애정도 못 느꼈으니까요. 외롭다 못해서 정말 차갑고 서늘한 기분을 내내 느껴야 했습니다. 제가 남몰래 정을 붙이고 있었던 것은 학교의 오만 곳에 설치돼 있던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라디오 소리였었죠. 저는 초등학교 시절 심심할 때면 집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놀았어요. 들려오는 사연 내용에 반응도 해주고 노래에 맞춰 박자를 타고 혼자 그렇게 노는 것이었기에 마음이 편했거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중학교에는 마침 방송부가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점심시간, 그리고 학교 때에 맞춰서 방송부가 직접 코너를 운영하거나 그도 아니면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서 틀어놓았습니다. 덕분에 저는 저만의 친구가 있던 셈이었죠. 신기하게도 제가 나온 고등학교 역시 교장 선생님이 워낙 그런 걸 좋아하셨던 분이라서 틈만 나면 스피커에서 라디오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저는 학창시절 내내 정말 바닥만 쳐다보며 미소 짓는 일 한 번 없이 지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연에 귀를 기울이며 혼자 공책의 문장들을 끄적이는 취미라도 있었기에 망정이었네요. 제가 고등학교 재학 도중에 집에도 일이 좀 있었는데요.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안 됐던 때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아버지가 이제 본륜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마음 잡고 사시기로 선언을 하셨으며 그걸 어머니가 받아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잘된 일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새 식구가 다정다감하게 살게 되었다거나 눈에 띄게 부모님의 관계가 좋아졌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아버지가 이제 아예 집에만 딱 정착을 하시게 되었으니 그게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저도 이제 숨이 덜 막히는 기분이었고요. 고등학교가 되자마자 집에 이런 좋은 변화가 일어나다니 감격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었죠. 설마 그 해에 가기 전에 또 다른 변화가 다시 한번 일어날 줄은 모르고서 말입니다. 이번에는 많이 좋지 않은 변화였어요. 어머니가 편찮으셨는데 처음에는 환절기 감기인가 생각했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서는 날씨가 추운 탓에 몸 컨디션이 떨어진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그 상태가 너무 오래가는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큰 병원을 가보셨던 거예요. 특별히 활동을 하지 않아도 체력이 떨어져서 몸이 처지고 컨디션도 안 좋고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배가 아파서 약을 사다 먹어도 효과가 없고 그런 것들이 전부 신호였더라고요. 엄마는 큰 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병원에서 그러더군요. 수술 가능한 단계라서 다행이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꾸준히 얼마나 걸릴지 지금 장담을 하기는 어려우나 어쨌든 계속해서 치료가 이뤄진다면 건강을 꼭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요. 병원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낙관을 해주었으나 어머니는 당신이 어째서 그런 큰 병을 얻어야 했는지 납득하지 못하셨습니다. 나는 진짜 너무 억울한 사람이야. 몸을 망치는 습관 따위는 없었고 집안에서도 병력은 전혀 없었다며 어머니가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때 의사가 한마디 하더군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어머니는 전곡을 찔렸다는 듯 입을 다무셨습니다. 항상 울분이 터진다며 당신의 가슴을 치시며 화병을 호소해 오셨던 분이 바로 어머니였으니까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저는 솔직히 그 순간에 어머니한테 스트레스를 안겨드린 존재를 추측해보자면 아버지와 저뿐인데 제가 지분이 컸던 걸까 싶어서 너무 뜨끔하였어요. 저 때문인가 싶어서 무섭더군요. 하지만 이런 저와 아버지는 반대였나 봐요. 아무래도 이혼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만. 제가 죄책감인지 뭔지 모를 감정에 빠져들었을 때 아버지는 탈출을 꾀하셨습니다. 그걸 탈출 말고 다른 표현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탈출 혹은 해방 정도가 적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앞으로 당신이 어머니의 병수발을 들며 살 생각을 하니까 정신이 아득해져서 당장 벗어나고 싶어 하셨거든요.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화딱지가 나고 배신감이 들다 못해서 기절초풍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그랬어? 이혼? 이혼이라고? 내가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이혼을 하자고 해?
그러고도 당신이 사람이야? 그래, 나 사람 아니고 짐승이다. 그러니까 이혼하자. 뭐야? 당신이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미쳤다고 이혼을 해주겠어? 절대 안 해줘. 이혼하고 완전한 자유를 얻으시겠다. 지금 내가 그걸 알고도 당신 같은 짐승에게 자유를 줄 것 같아? 절대로 안 된 일이지. 이런 심보 못된 악독한 여자를 다 봤나? 그러니까 당신이 큰 병에 걸린 거야. 이렇게 이기적이니까 큰 병이라는 벌을. 누가 누구더러 이기적이라는 거야. 내가 벌을 받아서 이렇게 된 거라면 당신은 앞으로 객사할 일밖에 안 남았어. 그거나 알아. 두 분이 다시 평범한 부부관계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다고,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었던 게 불과 몇 달 전의 일이었건만 이제는 어느새 꿈만 같았습니다.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평범한 가정의 모습이었어요. 어머니가 죽는다고 해도 절대로 이혼은 없다고 못을 박으시자 아버지가 내리신 결정은 바로 집을 나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짐을 다 싸서 호련히 집을 떠나버리셨어요. 그 과정에서 아버지가 과연 당신의 자식인 저를 한 번이라도 고려를 해보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더군요. 아마 저는 끝까지 아버지의 안중에 없었을 것 같았습니다. 환자인 어머니를 두고 아버지가 사라지자 외가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저를 꽉 붙잡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잘해야 한다. 자식 된 도리를 해야지. 이제는 순전히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렸어. 알았니? 제가 어머니를 성심성의껏 간병해야 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친가 쪽이 어느 집안인지는 제 기억 속에 아예 없었고 있는 건 외가뿐이었는데 솔직히 교류가 거의 없었더랬죠. 외할아버지께서는 제가 3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진으로만 배웠을 뿐이고 기억은 전혀 안 납니다. 어머니가 2남 2녀 중 셋째입니다. 첫째가 큰 외삼촌인데 능력이 참 없는 분이셨어요. 외가에서는 그런 큰 외삼촌을 두고 장남이라고 하도 옛날부터 많은 기대를 받았다 보니 그게 너무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해서 큰 인물이 못 되었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많이 애둘러서 말을 한 것이었고요. 냉정하게 큰 외삼촌은 아무 능력이 없던 분이시라 스스로 한번 건사도 어려워하셨죠. 결혼해서 한번 꼬이고 난 뒤에는 더욱 그렇게 되셨습니다. 30대 이후로는 가족들과 연락도 거의 안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게 되셨는데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마음으로 큰 외삼촌을 다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고요. 둘째가 이모인데요. 결혼하신 이모가 외할머니를 모시고 사셨어요. 외할머니께서 무릎이 워낙 안 좋으셨고 게다가 건강 상태도 좋지 못해서 드시는 약이 어마어마했거든요. 혼자 지내시기에는 어려웠기에 이모가 모시고 지내셨는데 여기 집 형편도 어려웠어요. 여긴 자식이 셋인데 가운데 둘째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기도 했거든요. 이모부의 벌이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모는 항상 눈치를 보시면서 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이모부 입장에서는 식구들끼리 살기에도 여의치 않은데 장모까지 모시고 사느라 너무 벅찬 것이었으니 말입니다. 넷째 막내가 작은 외삼촌인데요. 제가 어렸을 적에 작은 외삼촌으로부터 용돈을 2번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외가에서 작은 외삼촌이 제일 좋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건 어렸던 저만의 생각이자 착각이었을 뿐이었네요. 작은 외삼촌은 노름의 맛이 들리신 이후로 사람이 이상해졌고요.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보상금이니 뭐니 하면서 각종 명목으로 돈이 좀 생겼던 게 있었거든요. 그걸 외할머니께서는 끝까지 아껴야 할 돈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대로 쥐고 계셨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외삼촌이 그걸 다 가지고서 잠적해버리셨던 것입니다. 그 돈을 몽땅 가지고서 사라지신 것 자체도 황당하고 분했으나 더욱 원통하였던 점은 작은 외삼촌이 그걸 유용하고 요긴하게 오른쪽으로 쓰실 리가 만무하였다는 사실이었죠. 분명히 부질없이 나쁘게 탕진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때 외할머니께서 시름시름 앓게 되셨고 그걸 계기로 이모가 모시고 살게 되셨던 것입니다. 참고로 셋째인 어머니가 혼자 가장 멀리 사셨어요.
동떨어져서 살았고 형편도 쪼들리는데 가정 불화까지 항상 겪고 있었으니 외할머니나 이모나 어머니하고 왕래를 하며 지낼 건덕지가 전혀 없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저도 전혀 외가와 친밀함이 없었는데 외할머니께서 제 어깨를 강하게 붙잡고 말씀도 강하게 하시니까 얼떨떨했습니다. 대체 당신이 저를 알면 얼마나 아신다고 저에게 어머니의 간병을 맡기시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고 자꾸만 그러시는 건지 서럽고 어이가 없었어요. 앞으로 어머니가 낫고 안 낫고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저에게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압박을 하셨었죠. 이모 또한 어머니에게 있어서 자식은 저뿐이니까 제가 무조건 잘해야 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저는 사람 새끼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에 제 심장이 내려앉았던 듯 싶어요. 그것만은 사양이었죠. 사람 아니고 짐승이라고 스스로를 인정하셨던 아버지처럼 되는 것만은 정말이지 사양이었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를 간병하겠노라 약속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잖아요. 대학 욕심이 있다면 죽자 살자 공부를 해야 할 때였죠. 하지만 저는 어머니를 돌보느라 학교고 공부이고 다 뒷전으로 미뤄야만 했습니다. 저를 안타깝게 여기는 따로 돕고자 하셨던 선생님은 안 계셨고 무관심 속에서 저는 아무런 학교 측의 방해도 안 받고 어머니를 간병할 수 있었네요. 어머니의 상태가 나쁘거나 어머니가 저한테 학교 가지 말고 옆에 붙어 있으라고 한 날이면 저는 학교의 책상이 아니라 어머니의 병상 곁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제가 그래야만 하는 줄로 생각했었어요. 다른 방법, 다른 생각 같은 건 못했었네요. 제가 시야가 좁았다는 이야기죠. 저는 아주 좁은 세상만 보고 자랐던 아이인가 봐요. 싫다는 소리 한 번을 못했고 짜증이나 피곤함만저 눌러 삼킨 채로 묵묵하게 편찮으신 어머니를 돌보아야 했습니다. 씁쓸한 사실이지만 그때 이미 대학은 먼 이야기가 되어버렸던 듯 싶네요. 환자 옆에 종일 붙어 있으면서 수발을 드는 거, 그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니더군요. 제 자신이 갉아먹히는 감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힘이 드는데 그런 것에 찌들 대로 찌들었다 보니까 힘들다는 인지조차 나중에는 못하고서 습관을 따라 어머니의 수발을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가는 날이 좋았어요. 고등학교는 저에게 있어 휴식을 취하러 가는 공간이나 다름없었거든요. 라디오를 들으면서 실없는 미소를 머금던 순간이 제가 그 당시 유일하게 웃던 때였네요. 그렇게 고등학교 생활을 마치게 되었고 그 무렵이 되자 어머니는 건강을 거의 다 되찾으신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2년 내내 어머니를 위해 제가 모든 것을 다했으나 고맙다는 소리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네요. 어머니는 그저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거라고 여기셨을 뿐이었으니까요. 우스운 건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제가 했어야 하는 일이었다고 그런 생각이나 기껏 했었네요. 저는 대학 대신 직장을 잡아서 들어갔어요. 당시 제가 고졸 학력으로 뭘 대단한 직장을 잡았겠나요? 흔한 박봉을 받으며 일을 하는 사무직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직장이었겠지만 저 스스로는 이런 일이라도 구해서 다행이고 행운이라고 생각하곤 일을 시작했었고요. 어머니는 그런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셨습니다. 너 왜 공장에는 안 들어갔어? 나는 네가 당연히 어디 공장 같은 데나 들어가서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치만 지금 일도 괜찮아요. 저는 만족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잖아. 너 고상한 척하고 싶었던 거지? 공장 다니는 게 싫고 사무직 일을 하고 싶었던 거지? 그러면서 고상하게 지내고 싶었던 거잖아. 너는 네 생각만 하니? 공장에 들어가서 1시간이라도 더 힘들게 일하고 한 푼이라도 돈을 더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지금 젊잖아. 있는 게 체력이고 내세울 게 젊은 거잖아. 근데 왜 돈도 안 되는 박봉 사무직을 다녀? 아, 왜? 저는 어머니로부터 제가 어째서 그런 비난을 들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 딴에는 사회생활에 첫발을 의미 있게 내딛었다고 생각 중이었건만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절로 고개가 푹 숙여지더군요. 평생 인정받을 일이 없는 인생의 주인공, 그게 바로 저 같았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조차 이러시는데 제가 앞으로 든든한 제 편을 만나서 사랑받으며 보호받는 일은 영원히 없을 거라는 생각이 20살 그때에 들더군요.
사무직도 이쪽으로 경력을 쌓아야 나중에 돈이 되는 거라고 그런 식으로 저는 어머니를 간신히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당장이라도 제 머리채를 휘어잡고 사무직 의자에서 끌어내린 뒤 공장의 작업장 앞에 내동댕이 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죠. 당신의 딸이 고상한 일을 한다며 씩씩거리셨던 어머니를 보며 저는 정말 서러웠습니다. 제가 사치 같은 걸 했겠나요? 조금의 사치도 부린 적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비록 버는 돈은 적었으나 그럭저럭 살만했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별로 그게 적은 돈 같지도 않았고요. 제가 이렇게 사는데 박봉 사무직 다니는 사실 하나만 보고서 일을 가셨던 어머니는 기어이 제가 번 돈을 가져가셨어요. 저는 출퇴근을 하는 것에 드는 비용, 아주 약간의 여윳돈, 이 정도만 가질 수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어머니한테 드려야만 했습니다. 당신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셨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어머니는 일을 안 다니셨어요. 내가 얼마나 아팠고 얼마나 힘들게 회복했는데 괜히 돈 벌겠답시고 일을 다녔다가 다시 안 좋아질 일 있니? 그러면 너한테도 더 안 좋은 거잖아. 그치? 나는 앞으로 건강관리에만 전념하련다. 뻔뻔스럽고 당당하게 그런 말씀을 하셨던 어머니는 제가 돈을 다 드리는 것 또한 당연한 거라고 주장하셨습니다. 당신이 저를 낳아주고 키워줬으니 그 값을 받는 것뿐이라고 하셨어요. 그때 제가 어머니의 말씀에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지 못했던 것인지 아니면 그저 자포자기의 심적으로 반박을 하지 않았던 것인지 그건 저도 헷갈리네요. 중요한 건 어쨌든 제가 돈을 꼬박꼬박 다 어머니한테 바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던 무렵이었죠. 어머니는 드디어 아버지와 이혼을 하실 거라고 그러셨어요. 저는 당혹스러울 따름이었죠. 너무 난데없이 듣게 된 아버지라는 단어와 이혼이라는 단어 때문에 정신이 혼미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니는 죽어도 아버지하고 이혼을 안 해준다며 일을 가셨던 분이었으니까요. 그런 분이 왜 심경의 변화가 생긴 건가 의아했는데 알고 보니 다른 남자가 생기셨기 때문이었죠. 그분과 결혼하고 싶다며 어머니가 싱글벙글 웃으셨습니다. 저는 반대로 헛웃음이 나왔었네요. 그냥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분과 결혼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제 어머니 못지 않으셨던 분이 아버지였으니까요. 어쩐지 이제 와서 이혼을 하자는 게 수상하다 싶더라니. 남자? 남자가 생겨서 나랑 이혼을 하자는 것이었구먼. 그렇다고 내가 또 이혼을 안 해줘야 맞는 순서 아니겠소? 이 미친 작자야. 우리는 이미 끝났잖아. 이게 무슨 부부야. 서류상으로만 부부일 뿐이지. 그러니까 제발 이혼 좀 하자. 나는 이혼하기 싫은데 그렇게 이혼을 하고 싶으면 변호사 써서 힘 좀 내보시든가. 알아서 해. 나는 이혼 도장 순순히 찍어줄 마음 전혀 없으니까. 정말이지 대단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당사자 당신들은 인정 안 하시겠지만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부창부수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나오시는 바람에 어머니는 이혼을 못 하셨고요. 대신 상황이 그렇게 되자 그분과 더 애절하고 절절해지셨는지 꼭 붙어 살게 되시느라 어머니에게 저는 완전한 뒷전이 되었습니다. 제가 혼자 살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가 번 돈을 온전히 제 손에 쥐어봤습니다. 와, 내가 이렇게 많이 벌고 있었나? 박봉. 쥐꼬리 월급이라는 생각만 하고 살았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많더군요. 제가 혼자 벌어서 저만 쓰면 되니까 돈이 너무 많게 느껴졌고 생활이 풍족했어요. 이제야 숨이 좀 쉬어지더라고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이 저 혼자 사는 일상이 외롭고 조용하고 적막했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혼자인 게 가장 낫다니 도대체 부모님은 저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하는 생각으로 씁쓸해지더군요. 그리고 점점 저는 진작 이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다면 사회생활의 첫 단추도 그렇게 기죽은 상태에서 끼우지 않았을 테고 돈도 지금보다 비교 불가로 더 많이 모았을 거라는 생각이 아쉬웠죠. 지금이라도 혼자가 된 것에 감사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제 나이 25,
어머니가 그분과 헤어졌습니다. 그분과는 영영 결실을 못 맺으셨던 것이죠. 그렇게 돌아오셨는데요. 저를 보고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너 이제까지 고작 그러고 살았어? 일자리 옮겼다는 데가 고작 거기였어? 돈이 될 만한 곳에 가야지 고상한 척하고 사느라 다 망치고 있잖아. 너는 왜 이렇게 덜 떨어졌니? 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멍청하고 바보처럼 살 거야? 대체 언제가 돼야 돈을 잘 벌어올 건데? 아, 답답해. 어쩜 이렇게 쓸모 하나가 없어. 제가 첫 직장에서 3년 6개월을 다녔었고 그 후에 이직을 했습니다. 그걸 두고 어머니는 그렇게나 욕을 하셨어요. 제가 멀리 볼 줄 모르고 눈앞에 편한 것만 따지느라 만만한 직장이나 잡고 다녀서 돈도 못 버는 멍청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제 머리를 세게 누르며 비난을 이어가셨을 때 저는 가슴속에서 불길이 솟구쳤습니다. 그렇게 제가 하는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드시면 어머니가 직접 구하세요. 일자리. 어머니가 직접 구해서 다니시라고요. 그러시면 되겠네요. 뭐야? 너 이게 어디서 눈을 똑바로 치켜들고 말을 똑바로 해? 건방지게. 네가 직장에서 안 좋은 것만 배웠구나. 네,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좋은 직장에서 좋은 것만 배우시면서 돈 많이 버세요. 저는 안 되겠으니까요.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일을 다녀? 나는 건강관리 때문에 안 돼. 돈 몇 푼 벌자고 그러는 것보다 건강관리에 힘쓰며 지내는 편이 차라리 낫다는 걸. 네가 지금 몰라서 이러니? 건강관리요? 그렇게 건강을 챙기시는 분이 술은 왜 잘 드셨어요? 내가 무슨 술을 잘 먹었다는 거야? 얘가 웬 헛소리야? 너 웃긴다. 저요. 다 알아요. 어머니가 그 아저씨랑 술자리 자주 가지셨었잖아요. 두 분이서 호프집 자주 다니셨던 거 저 알고 있어요. 어머니가 건강관리는 뒷전이고 밤이며 새벽까지 술 마시고 즐기셨던 거 사실 제가 다 알고 있다고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러버렸던 순간 어머니가 제 뺨을 치셨습니다. 맞은 뺨의 통증이 저더러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 같더군요. 어머니는 성에 차지 않으셨는지 제 머리채까지 잡으셨어요. 네가 뭘 안다고 떠들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얼마나 불행했는데. 그런데 네가 뭘 안답시고 그딴 식으로 떠드는 거야? 자식 잘못 낳고 잘못 키웠다면서 울분을 토하시는 어머니 앞에서 저도 폭발했었죠. 그러니까 제발 저 좀 놔주세요. 아버지하고 둘이 사시면서 둘이 어떻게든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이제 상관없는 자식이라 생각하고 제발 놔주세요. 너 때문에 내가 나가주고 싶은 거야. 너 때문이야. 이런 것도 내가 어떻게 자식이라고 낳았을까? 저야말로 어떻게 이런 부모가 있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각자 갈 길 가요. 그러면 되잖아요. 뜨거운 눈물이 미친 듯이 흘렀어요. 지난 세월 제 인생의 모든 서러움이 담겨있던 울음이었고요. 그러자 어머니가 주춤하시면서 제 머리채를 놔주셨었죠. 그걸 저는 어머니의 소나기에서 제가 벗어나는 걸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저는 산채로 미라가 될 것만 같았어요. 그걸 어떻게 살아있는 것이라고 표현하겠나요? 말라 죽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 제 짐을 모두 챙겨 낯선 동네에서 새롭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야 진정한 독립을 했다는 걸 느꼈었죠. 솔직히 많이 우울하고 힘들었는데 억지로 버티면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꾸역꾸역 지내던 중에 연락 한 통을 받았는데요. 아버지였어요. 어머니하고 이혼을 하셨다고 그러시더군요. 제 나이 26에 두 분이 드디어 결국에는 이혼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놀랍지도 슬프지도 감격스럽지도 않았고 그저 조용히 고개만 끄덕여졌던 것 같아요. 건강하지? 어디 아픈 데는 없고? 네, 괜찮아요. 그래, 앞으로도 건강하고 계속 그렇게 잘 살아라. 아버지는 고작 그런 마지막 인사를 남기셨습니다.
아마도 아버지는 어떤 형태로든 새 출발을 하시려는 모양이었죠. 그게 느껴졌어요. 새 출발 앞에서 자식은 별 의미도 아니었나 봐요. 고작 그런 후련한 인사가 전부였으니까요. 사실 아버지의 인생에서 제가 단 한순간이나마 의미 있는 자식이긴 했던가 싶었습니다. 같이 있다가 숨이 막히다 못해서 죽어버릴 것 같아도 어쨌거나 어머니하고는 이런저런 함께한 순간들이 많았는데 아버지는 그런 것도 없었죠. 웃긴 거 뭔지 아시나요? 제 외모가 아버지 쪽을 더 닮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핏줄이 아닌지 의심할 수도 없었네요. 저는 명백한 친자식이에요. 그럼에도 그 지경으로 사랑을 못 받았습니다. 저는 타고난 운명 자체가 그런 것 같아서 사랑을 끝내 못 받고 외로움에 몸부림치다가 고독하게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 미래만 상상하고 있다가 남편을 만났습니다. 26의 늦가을이었죠. 날씨보다도 제 마음이 춥고 씁쓸했던 시기, 저에게 다가온 남편이라는 존재는 인생에서 처음 맛보는 온기였습니다. 제 외로움을 알아주고 그걸 구질구질하다고 하지 않으며 오히려 달래주려고 했던 사람이었죠. 그런 모습에 제가 어떻게 빠져들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저보다 6살 위의 남편은 든든하게 느껴졌으며 의지가 되었습니다.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위해주고 무엇보다 저를 외롭고 불안한 내면을 알아준다는 게 정말 눈물나게 고맙고 좋더라고요. 남편의 가족으로는 노모뿐이었죠. 시어머니께서 그때 연세도 많으셨고 건강 또한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옛날에 이미 시아버지께서는 돌아가셨는데 짓지도 않은 죄를 지었다고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셨다네요. 그때 시어머니 혼절하시고 어떻게든 시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방으로 돌아다니시며 애를 쓰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고가 무색하게 아무 소용이 없었고요. 멍울진 가슴으로 자식 셋을 혼자 키우셨는데 부친이 억울할 일을 당한 것 때문인지 첫째는 세상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이를 갈았다고 합니다. 삐튼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삐튼 마음으로 세상을 사니 그게 어디 온전한 모습이었겠나요? 그런 와중에 둘째가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해서 젊은 나이에 숨을 거뒀고요. 첫째는 그 후로 더욱 정신적인 방황을 하며 노름에 빠져 살다가 객사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출소하신 건 그 다음의 일이었는데 너무 많이 세월이 흘러버려 세상도 다 변했고 당신의 영혼은 늙고 병들었으며 자식들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감당하기 어려워하셨어요. 그래서인지 몇 해 못 사시고 떠나셨다고 하더군요. 내가 진심으로 하는 소리인데 자식 하나 남은 것만 없었어도 나는 진작에 저승길로 떠났을 거야. 자식이 아직 하나라도 있으니까는 내가 여태까지 버티고 살았지. 시어머니의 주름진 눈가를 촉촉하게 적신 눈물이 그렇게나 슬퍼 보일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지난 세월에 많은 한을 남기고 살아오셨을지 감히 가늠도 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제 자식 셋 중에 막내인 남편만 살아있는 것이었죠. 남편이 결혼할 여자라면서 저를 인사시켰을 때 시어머니께서는 이제 됐다라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하나 남은 자식이 이제 결혼해서 정착하는 것까지 보면 더 이상 여한이 없으시다는 모습 같았네요. 그 당시 남편은 서울 영등포 쪽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고 시어머니께서는 인천에 거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편과 결혼할 마음을 먹게 되면서 부천에 자그마한 집을 얻어 같이 살게 되었는데요. 그 공간으로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고맙다. 정말로 고마워.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미안하고 고마워하셨죠. 당신이 짐이라며 면목 없다고 하시던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가슴이 짠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수발을 들며 매일같이 살았던 그 당시 저는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고맙다는 소리 한 번을 못 들어봤었죠. 그랬는데 시어머니로부터 고맙다는 소리를 듣게 되니까 어딘가 기분이 묘하더군요. 제 나이 28, 더워지면서 여름이 시작되고 있던 무렵에 정말 약소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사실 아예 생략할까도 생각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그건 안 된다고 하셔서 식을 간략하게 올렸었네요. 부모님께는 연락해서 결혼한다고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축하한다고 하셨고요. 어머니는 어떤 남자냐면서 조건을 물으시더군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더니 한숨을 쉬시면서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조금 슬프기는 했지만 어차피 기대를 놓은 지 오래였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남편은 일이 일정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일감이 들어오면 아는 형들하고 뭉쳐서 형장을 다녔고요. 당연히 수입도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에 술을 잘 마신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술을 아주 좋아하고 술버릇이 나쁘더라고요. 만취해서 집에 올 때면 그렇게 험한 말들을 해댔습니다. 그럴 때면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남편이 가정 환경이 온전하지 못했기에 저렇게 큰 거라면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일상이 이어지던 중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정말 하루아침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그날따라 늦잠을 자서 제가 출근도 정신없이 했었고 하필 일도 바빠서 야근까지 하고 귀가를 했더니 돌아가신 상태였어요. 남편은 저를 원망했습니다. 그따위 일 다니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시어머니를 돌아가시게 만들었느냐고 그러더군요. 시어머니랑 함께 살도록 모시자고 말을 처음에 한 것도 저였으니 책임이 저한테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모시지만 않았으면 시어머니께서는 당신들의 오랜 이웃들이 가득한 인천의 동네에서 재미있게 지내셨을 테고 이런 비극도 없었을 거라고 했어요. 저도 시어머니를 잃어서 너무 슬프고 경황 없던 와중에 그런 비난까지 받으니까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멀쩡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든 정신을 차렸겠죠. 하지만 저는 모래성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허울 좋게 쌓아 올렸으나 결국 한 번의 충격으로는 무너지고 말 그런 모래성 같은 상태였다는 것을 제가 살아온 지난 세월의 영향 때문이었어요. 저는 끝내 쓸모없고 무능력하고 멍청하게 굴어서 항상 되는 일이 없으며 행복하게 사랑받을 일 없는 인생이라는 확신이 그 순간에 들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의 입장에서는 기구하게 사셨던 모친을 잃은 것인데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까 싶어서 제 슬픔은 비할 바가 못 된다고 생각하며 참고 견뎠습니다. 남편은 술에게 정신의 주도권을 넘긴 듯 보였어요. 제정신이 아니었죠. 야, 술 떨어졌잖아. 장난하냐? 이런 것도 안 하면 네가 무슨 쓸모가 있어? 남편이 어느 날 술병을 던지고 그게 깨졌을 때 저는 심장이 멎은 것만 같았습니다. 처음 얼굴을 맞았을 때 믿기지 않아서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아주 쉽더군요. 남편은 이제 습관적으로 저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수틀려도 발길질을 날렸습니다. 저는 어느새 양팔로 머리를 보호하는 자세가 너무 익숙해져 있었어요. 술 가져와 돈 벌어와 전부 네 탓이다. 이런 소리만 듣고 사는 일상이었고 매일같이 맞느라 직장생활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멍 때문에 날이 더워도 얇은 긴팔을 입었고요. 감기 타령을 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입가가 터진 걸 감췄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부끄럽고 치욕스러워서 어디다가 말도 못했어요. 제 처지가 수치스러워서 누가 알기라도 하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그땐 그랬어요. 남편은 점점 심해졌고 저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무릎을 꿇고 싹싹 빌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덜 맞을 것 같았거든요. 왜 내 인생은 모든 선택이 다 잘못된 것만 같을까?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한 거야? 이러니 모든 게 내 탓이겠지. 솔직히 남편이 변하고 나아질 거라는 기대도 했었습니다. 저만 노력하고 비위를 잘 맞추다 보면 남편이 서서히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대단한 착각을 했었죠. 어느 날은 제가 머리를 잘못 맞아서 기절을 했어요. 기절한 줄도 몰랐는데 눈을 떠보니까 두통이 엄청났고 저는 부엌 싱크대 바로 앞에 쓰러져 있었으며 아침이 밝아오기 직전의 새벽이었죠. 저는 저녁 설거지를 하다가 맞았던 건데 제가 맞고서 의식을 잃었는데도 남편은 저를 내버려뒀던 것입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제가 잘못했을 수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그냥 방치를 했던 거예요. 무서워서 몸이 떨리더군요. 이러다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했었고 짐가방 하나를 챙겨서 출근했습니다. 직장 근처의 저렴한 여관방에서 지내며 출퇴근을 했는데 사흘째에 남편이 찾아오더군요. 직장 앞으로 찾아온 남편을 발견했을 때 숨이 멎는 줄 알았고 자동으로 몸이 떨렸습니다. 길에서 맞아 죽고 싶지 않으면 순순히 집으로 오라고 그러기에 정신없이 고개를 끄덕였었죠. 집으로 돌아가서도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저는 항상 벌벌 떨어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 수도 없었고 이유는 엄두도 안 났어요.
제 부모님만 보더라도 그렇게 이혼이 어려웠는데 제가 남편하고 이혼을 해낸다는 게 상상이 안 되더군요. 답은 도망뿐이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잠적을 해버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직장에 사직서를 냈고 마지막 업무를 하던 그날 화장실에서 청소 여사님을 마주쳤어요. 그간 오다가다 인사를 나누었던 분이었기에 마지막인 건 알려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만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분이 심각한 얼굴로 혹시 남편 때문이냐고 물으시더군요. 사실은 나도 예전에 애들 아빠한테서 그렇게나 맞고 살았었어요. 그런 인간이 천벌을 받아서 암에 걸려 떠났는데 그걸 또 마지막까지 간병했던 나도 참 미련스럽죠. 당신도 그런 과거가 있었기에 제가 맞고 산다는 걸 눈치채셨다고 하셨습니다. 여사님과 자리를 옮겨 비상구 앞 계단에서 커피 한 잔씩 하면서 대화를 나누었어요. 제 답답한 지난 인생을 왠지 이분 앞에서는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사님은 연락처를 교환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일자리가 필요하면 말을 하라고 그러셨죠. 당신이 다른 건 몰라도 이런 쪽 알선하는 것에는 인맥이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웃어 보이시는 것에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아무도 몰래 잠적을 했어요. 다른 지역으로 가서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 혹시 이런 걸로도 추적이 될까 싶어서 항상 불안했고 고민 끝에 여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혹시 부잣집에 가정부로 일을 하는 게 가능하겠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가정부로 계시는 분이 여사님의 지인이신데 그 딸이 외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급하게 자리를 비우게 생겼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가정부분도 자리를 잃지 않으려면 누군가가 대타를 세우는 게 가장 좋은 상황이었던 거죠. 저는 이를 가릴 처지가 아니었기에 저도 모르게 자신 있다고 시켜달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근사한 단독주택이었고 그곳을 보면서 저는 소위 회장님 댁이라 불리는 곳 같다고 여겼는데 정말로 그러했어요. 어느 기업에 회장님이 거주하고 계셨더라고요. 자녀분들은 독립해서 따로 살고 계셨고 가끔 들르셨으며 회장님과 사모님이 지내고 계셨는데요. 사모님이 건강이 좀 안 좋으셨어요. 원래 같으면 내가 이런 걸 챙겨야 하는데 내가 컨디션이 말이 아니라서요. 그간 일을 너무 잘해오신 분이 본인 공석에 데려오신 분이니까 나도 그냥 믿고 맡길게요. 사모님은 머리가 아프시다며 인상을 쓰시면서도 최대한 나긋하고 차분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열심히 하겠다고 인사를 드리면서도 속으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죠.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뭐든 닥치면 하게 되어 있는 법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눈치를 살피기 바빴던 게 도움이 되더군요. 눈치껏 행동했거든요. 한 대라도 덜 맞으려고 남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들은 제가 팔자에도 없었던 부잣집 입성에도 적응을 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저는 높으신 분들의 심기를 조금 더 거스르지 않았죠. 본가에 들르신 자녀분들에게도 눈치껏 행동을 했고요. 무엇보다 사모님을 잘 모셨습니다. 히스테리를 부리는 환자를 묵묵하게 보살펴온 전적이 있던 저였으니까요. 어머니에 비해 사모님을 살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영양식당을 사모님용으로 따로 챙겨드리고 시간에 맞춰 산책도 권장해드리고 커피 대신 꽃잎차를 내어드리기를 몇 주 사모님의 안색이 눈에 띄게 밝아졌어요. 내가 명대로 못 살고 가다가 죽겠다 싶었는데 덕분에 요새는 아주 컨디션도 좋고 지낼만 하네요. 사모님이 웃으며 말씀해 주셨을 때 저는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사실 사모님이 편찮으셨던 건 특별한 병이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니었고 마음의 병 때문이었죠. 스트레스 때문이었어요. 당신의 친정 식구들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던 모양이더라고요. 사모님이 계속 저기압이니까 댁에 계시는 걸 약간 불편해하셨던 회장님도 그 변화를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원래 일하시던 분이 이제 돌아오실 예정이었는데 저를 보내자니 아쉽다고 하셨죠. 제가 원한다면 계속 여기서 일을 해도 좋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에 저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서 일을 하는 동안 새롭게 배운 것들도 많았고 저 자신에게도 생각의 정리를 하는 시간을 줄 수 있어서 지난 3달 동안 참 좋았습니다. 여기서 일을 하는 게 너무 좋고 보람되지만요. 좀 더 용기를 내어서 세상에 나가서 다른 일도 해볼까 싶어요. 남편 때문에 억눌러 있던 많은 것들이 이제 본래 모습을 찾은 뒤였죠. 제가 결심을 마친 얼굴인 것에 회장님은 흐뭇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시다가 문득 이렇게 물으시더군요. 그러고 보니 말입니다. 이런 일을 하기에는 지나치게 젊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쩌다가 하게 된 건지 물어봐도 되겠어요? 이런 일이 선뜻 쉽게 해볼 만한 게 아니었을 텐데요. 그 순간 저의 부끄러운 과거를 숨겨야 한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으나 그러고 싶지 않다는 생각 또한 뒤따라 붙더군요. 그래서 저는 제 아픔을 당당히 마주하고 극복하겠다는 결심으로 제 이야기를 진솔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덤덤하게 말씀을 드렸건만 회장님의 눈에서 불꽃이 일어난 겁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도움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때요? 내가 개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해결해야 할 일인걸요.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우리 집사람을 잘 봐준 것으로도 나는 신세를 졌다고 생각 중이에요. 그러니 나는 이걸로 신세 갚자고 하는 겁니다. 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저는 갑자기 도리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무의식적으로 알겠다는 대답을 드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속으로 걱정을 했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감도 안 잡혀서요. 그런데 회장님이 경호원들을 여럿 대동하신 채 남편을 찾아가신 겁니다. 술을 마시고 퍼질러 있던 남편은 제가 집에 온 줄 알고 욕을 하면서 현관문을 열었다가 깜짝 놀랐고요. 경호원들이 우르르 집 안으로 들이닥쳤고 회장님은 구두발로 성큼성큼 들어가셨는데 그에 맞춰서 남편은 뒷걸음질을 치다가 엉덩방아를 찍었다고 합니다. 누구십니까? 그 찌질한 놈이 저한테 했던 것이랑은 다르게 딱 봐도 높으신 분이 경호원들을 이끌고 있으니까 즉각 비굴하고 불쌍한 모습이 되더랍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입에서 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경악하면서 바로 무릎부터 꿇었다죠. 왜냐하면 경호원 몇이 무섭게 목을 돌리면서 주먹을 매만졌거든요. 회장님은 놀랍게도 저를 사모님이 아끼시는 지인으로 소개를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처한 처지를 절대 관망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으셨습니다. 남편은 항상 제가 친척도 뭣도 없다며 그걸 조롱하고 우습게 봤었어요. 제가 마음 붙이고 의지할 가족이 없으니까 저한테 더 함부로 굴었던 것이죠. 그랬건만 기업 회장님이 제 뒷배를 자처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나라 자연 경관이 왜 좋은 줄 아나? 국토의 대부분이 산이고 산면이 바다라서야. 발길 닿지 않는 산에다가 사람 하나 묻어버리기 좋고 물고기 밥으로 사람 하나 던져버리기에도 아주 좋지. 남편은 식은땀을 폭포수처럼 흘리면서 당장 이혼하겠다고 빌었고요. 죽을 때까지 제 눈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 농가의 악연을 끊어낼 수 있었죠. 깨끗하게 이혼이 이뤄지고 나서 감격에 차서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그렇게나 푸르를 수 없었고 이제 뭐든 다 해낼 수 있다는 용기가 들더군요. 회장님과 사모님께 너무 감사했는데 두 분은 오히려 저를 도울 수 있어서 좋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제가 새로운 장소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는 걸 아시고서는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 덕분에 저는 제주도에서 너무나도 평화로운 일상을 보낼 수 있었고요. 아르바이트를 하며 책도 많이 읽고 외국어 공부도 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새로운 인연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구김살 하나 없이 밝은 사람이었고 가정도 화목했죠. 이런 사람과 제가 이뤄져도 괜찮은 건가 싶어서 자신감이 없었는데 그날 꿈에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저에게 환히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여 주시더군요. 일어난 뒤에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고 저는 용기를 내어 그 사람의 손을 꼭 맞잡을 수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그놈의 술 때문에 기어이 사고를 쳐서 감옥까지 가고 말았다는 소식을 들은 바 있었는데 현재는 어쩌고 사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편안한 마음으로 잘 지내고 있어요. 제 인생에서 만났던 모든 고마운 인연들과 여전히 잘 지내면서 말입니다. 다만 최근에 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많이 편찮으신 모양이었고 제가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거기까진 제가 안 흔들렸는데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고민이 듭니다. 저에게 용서를 받고 싶으시다는 어머니의 바람을 제가 이뤄드리는 게 과연 맞을까요? 어려운 살림에서도 3명의 자식들 잘 키우려고 애써왔습니다. 큰아들, 둘째 딸, 그리고 셋째 아들까지. 누가 보면 없는 형편에 많이도 낳았다 싶겠지만 그만큼 저희가 열심히 일하면서 살면 남부러울 정도로 부유하게 살진 못해도 그래도 아주 부족하진 않게 키울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거 하나 보고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런지 얼마 안 가서 저와 남편 모두 하는 일이 성공 궤도에 올랐고 그 덕분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족하게 3명의 자식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저희 인생 없이 아이들만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부부인데 왜 저희끼리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날이 없었겠습니까? 다른 부부들처럼 여행이라도 둘이 한번 오붓하게 다녀오고 하다못해 집 근처 식당을 가도 한 번 정도는 부부끼리만 가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아이들이 우선이었기에 어디를 가더라도 무조건 아이들과 함께 다녔고 가족여행을 계획하더라도 저와 남편이 좋아하는 곳보단 새 자식들이 좋아하는 곳을 먼저 생각해서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모라면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자신들의 모든 인생이 아이들을 위주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게 수십 년을 일만 했습니다. 아이들은 한 살 한 살 더 커가고 저희는 한 살 한 살 더 나이가 들어갔죠. 나이가 들어서까지 일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벌 수 있을 때 바짝 벌어서 아이들을 위해서 모아두어야 했고 게다가 무엇보다도 공부를 시키는데 드는 돈이 너무 비쌌습니다. 특히나 첫째 아들은 다른 둘째 딸이나 셋째 아들보다도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시절부터 학원만 4개도 넘게 다녔고 개인 과외까지 받았습니다. 거기에 둘째 딸이나 셋째 아들이라고 해서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아니었고 5식구 생활비까지 계산하면서 생각하면 매달 1,000만 원은 우습게 나갔죠. 그나마 저희가 돈을 어느 정도 벌고 있었기 때문에 일을 충당할 수 있었던 거지 만약에 저희가 조금만 더 게으르게 살았으면 정말 빚이라도 내지 않고선 이렇게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애들 키우고 첫째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하나하나 성인이 되어서 제짝 만나 결혼하고 자기 살림을 꾸릴 때가 되어서야 저희도 조금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하면 무엇보다도 부부 금술이 중요한 거야. 알지? 자식 낳고 괜히 싸우는 모습 보여주지 말고 조금 짜증이 나더라도 상대방이랑 최대한 좋은 말로 풀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알았지? 네, 알겠어요, 엄마. 너무 걱정 마세요. 엄마는 나를 아직도 어린애 취급한다니까. 장가를 보내고 시집을 보내면서도 물론 마음이 다 놓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부모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자식들이 다 커간다고 해도 부모에게 자식은 언제나 어린애이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결혼을 해서 자기 남편이나 와이프랑 사이좋게 지낼지, 괜히 애들 낳고 나중에 크게 문제 생겨서 이혼하는 건 아닐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결혼이라는 것은 부모의 울타리 안에만 있던 자식들이 이제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자기들만의 세계에 나가게 되었다는 확신을 저희에게 주더군요. 예전만큼 자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신경 쓰지 않게 되었고 너무 연락을 안 하면 가끔 잘 살고 있나 싶어서 전화를 하게 되긴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는 간섭하지 않게 되고 매일같이 자식들로 북적북적 시끄럽던 집이 졸지에 저와 남편 둘만 남게 되었기에 괜히 아쉽고 허전한 마음이 없잖아 있었지만
그래도 뒤늦게나마 저희는 저희 부부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적에는 애들 걱정하느라 못 갔던 여행도 가고, 가끔 밥 차리기 귀찮으면 제가 여보, 우리 외식이나 갈까요? 하고 밖에서 식사를 하고 오기도 하고. 물론 저희가 일하는 것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절실할 이유는 없었기 때문에 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들 일이 없었죠. 자식 녀석들 다 장가 시집 보냈던 게 저희 부부 나이 55살 때 일이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약 10년 정도를 더 일했습니다. 그리고 예순이 훌쩍 넘었을 때 노후자금 겸 애들 위한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회사를 아예 팔아버리고 남은 돈으로 저희끼리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죽어도 자식들 그리고 손주들까지 넉넉하게 먹고 살 정도였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더 바랄 것도 없었습니다. 바라는 게 있다면 자식들이 힘들고 슬픈 일 없이 평생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 정도였을까요? 그러다가 첫째 녀석 부부가 회사를 옮기게 되었는데 마침 저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아서 둘이 신혼집을 팔고 저희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회사 가까운 데로 집을 하나 더 잡아주겠다고 했지만 둘이 괜찮다고 하는 통에 한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며느리도 너무 싹싹하고 착하고 게다가 손주들까지 함께 살다 보니까 손주 녀석 하루하루 커가는 거 보는 맛에 다음날 아침이 기다려질 정도였습니다. 어머니, 집안일은 제가 해도 되는데. 너도 일하느라 바쁜데 무슨 집안일이야. 집안일 정도야 가정부 쓰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말고 힘들면 좀 쉬기도 하고 그러렴. 아니에요. 저도 손이 노는 게 허전해서 그래요. 첫째 며느리는 아들이 무려 3년을 쫓아다닌 여자였습니다. 솔직히 결혼하기 전에는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러나 그냥 다른 여자 만나면 되지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는 건가 싶었지만 막상 아들 녀석이 며느리랑 결혼해서 한 가족이 되고 나니까 왜 그렇게 오랜 시간 쫓아다녔는지 알만하더라고요. 며느리는 어딜 가도 미움받을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른들한테 상냥하고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인 아이들을 훈육할 때도 일반적인 어머니들이랑은 다르게 어쩜 그리 우아하고 품격 있는지. 덕분에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 말은 안 들어도 자기 엄마 말이면은 죽는 신용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 어린애들이 그럴 정도인데 어른들은 어떻겠습니까? 앞서 며느리가 싹싹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어떤 때 보면 제 둘째 딸이 오히려 더 남 같을 정도로 저에게 너무 착하게 굴었어요. 매일 어머님 하면서 부르면서 와가지곤 팔짱도 끼고 제가 평소 단 음식을 좋아하는데 그 때문인지 며느리는 밖에 나갈 일이 있을 때 저 먹으라고 약과며 케이크며 온갖 종류의 단 음식들을 잔뜩 사오고는 했습니다. 아들 녀석도 그렇게 챙겨주지도 않는데 며느리인데 그런 챙김을 받으니 사실 어떤 면에서는 아들보다도 며느리가 더 믿음직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하더라도 아들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 번 생각을 하고 끝까지 고심했는데 며느리가 이야기를 하면 그냥 단번에 알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일까요? 어느 날 며느리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길래 뭐냐고 하고 들어보니 첫째 아들이 사업 자금을 받고 싶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업을 너도 같이 하는 거냐? 아니요, 어머님. 사업은 그이만 해요. 사업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너희도 알겠지만 말이다.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아하니 아들 녀석이 저희 부부가 며느리한테 약한 것을 알고 일부러 이렇게 자기 대신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그냥 속는 척 돈을 대주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예전부터 사업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며느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도 언젠가 아들이 사업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 저희 부부도 그거에 대해선 일단 아무것도 계산하지 말고 도와주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희 부부도 사업을 해봐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었기에 기대는 안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돈을 대준 것이 무색하게 아들의 첫 사업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아들도 며느리 내세우지 않고 자기가 와서 직접 부탁을 하더군요. 아버지, 어머니, 저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이번에는 정말 성공할 자신 있어요. 제가 실패했던 원인을 찾았어요. 그것만 고치면 이번엔 무조건 성공이에요. 엄마, 아빠, 저 한 번만 딱 마지막으로 믿어주세요. 그래, 알겠다. 이번까지만 그럼 지원해 줄 테니 열심히 해봐라.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두 번째까지도 알았다고 하고 다 지원해 주었습니다. 돈을 준다고 해도 금전적으로 무리가 가지 않았고, 그래도 아들이 그렇게 사업을 원한 만큼 두 번까지는 저희도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부모라는 것 하나만으로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세 번째부터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너희 부모이기 이전에 사업가로서 사업이 얼마나 성공하기 힘든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아. 네가 지금 두 번 연속으로 실패를 했다고 해서 네가 무조건 사업가와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네가 왜 사업에 실패했는지를 깨닫고 그 원인을 분석해서 대안을 만들 시기이지. 무작정 또 돈 끌어다가 사업을 연다고 해서 실패했던 사업이 순식간에 성공으로 돌아서지 않는다는 것 확신할 수 있다. 어머니, 아니에요. 왜 실패했는지는 알아요. 제가 정말 다 안다니까요. 저번엔 자금도 부족했고 직원들 부리는 것도 미숙했어요. 근데 경험이 쌓여나가니까 이제 알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단호히 거절했지만 아들은 계속해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며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말로 이야기도 해보고 때로는 쓰게 혼내기도 했지만 아들은 포기하지 않았죠. 저희도 아들이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나오니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점점 대출을 해주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네 번째, 저희 노후 자금은 물론이고 집 담보대출까지 해서 사업 자금을 대주는 경우까지 이르게 되었죠. 이러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저희도 아들 사업에 투자한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결과를 보기를 원했고 무엇보다도 아들이 그 누구보다 자기 사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을 알기에 이번에는 될 거야. 우리 아들이니까. 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갈수록 아들은 밤늦게 밖에서 술을 먹고 들어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요새 일은 어때? 괜찮니? 뭐 그냥 그래요. 힘들죠 뭐. 그때부터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조심스럽게 물어봐도 아들은 사업이 어떻게 되어가는지에 대해선 제대로 이야기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희 부부가 아들을 보았을 때 느낌상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걸 어렴풋이 짐작할 뿐이었죠. 그나마 저희가 가진 돈 다 털어서 아들에게 보탠지라 생활비는 아들이 주는 돈으로 쓰고 있었는데 생활비가 줄어든다거나 늦게 주는 경우가 없었어서 그래도 최악은 아니라는 희망으로 저희 부부 또한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사실 그때 뒤늦게라도 일을 다시 해야 할까 싶었지만 저희 나이도 나이고 첫째가 알아서 잘할 거라는 믿음으로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위태로운 듯 아닌 듯한 나날을 보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랑 며느리가 비행기 티켓을 하나 주었습니다. 대만행 비행기 티켓이었죠. 이게 갑자기 웬 비행기 표냐? 저 때문에 어머니랑 아버지 고생하셨잖아요. 저희가 돈 모아서 두 분 여행이라도 보내드리기로 저번부터 이야기했었는데 이번에 표값이 좀 괜찮게 나와서 일주일 일정으로 끊었어요.
혹시 자유여행은 좀 불편하실까봐 여행사도 잡아뒀는데 오랜만에 두 분이서 해외로 바람이라도 쐬고 오세요. 아이고, 그래? 기특하네. 고맙구나. 잘 갔다 오마. 그때 저희는 완전히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들 녀석의 사업이 저희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기꺼운 마음으로 비행기 티켓을 받아들고 오랜만에 남편과 둘이서 오붓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확실히 여행사가 있어 그런지 저희끼리 일정 고민할 것도 없고 너무 편하더라고요. 관광지 위주로 돌면서도 사람이 너무 많지 않아서 느긋하게 이것저것 보며 즐길 수 있었고, 그러면서도 자유시간이 있어서 저희끼리 발 닿는 대로 돌아다니며 외국만의 이국적인 풍경을 즐겼습니다. 정말 일주일이 하루 같을 정도로 짧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래도 자식들 다 결혼시키고 저희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야 둘이 여행도 다니고 여기저기 놀러 다녔지만 아들한테 사업 자금을 대주고 여윳돈이 없어서 여행은커녕 입고 먹는 것도 신경 써야 했는데 간만에 맛보는 여유였던지라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면서도 너무 아쉽더라고요. 대만 되게 좋았지. 우리 다음에 또 와요. 그래, 그러자고. 이래서 여행을 가나 봐, 사람들이. 다음에는 또 다른 데 가보자. 그렇게 남편과 둘이서 다음에 또 여행을 오자고 약속하고 공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평소 같으면 손주 녀석 때문에라도 시끄러웠을 집이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아주 잠깐 처음에는 아들이 며느리랑 손주 녀석을 데리고 잠깐 나들이라도 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다기에는 집안이 너무 위화감이 있었죠. 단순히 청소가 잘 돼서 깨끗한 느낌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런 사람들이 살지 않았던 것처럼 정말 아무런 흔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캐리어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채로 신발만 대충 벗어던지고 아들과 며느리, 손주가 쓰던 방을 열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방 안에 있던 짐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보, 애들이 없어요. 뭐라고? 너무 놀라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고 제 이야기에 헐레벌떡 방으로 온 남편 역시 텅 빈 풍경을 보고 아연실색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아들 녀석 번호로 전화까지 걸었지만 지금 건 번호는 없는 번호란 목소리만 들려왔습니다. 하늘로 꺼졌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모르게 아들네 가족이 사라진 겁니다. 너무 놀라서 다른 자식들한테 연락해봐야겠다는 생각도 못하고 둘이서 안절부절하며 방 안만 살폈습니다. 그런데 침대가 있던 자리 바닥에 편지가 하나 있더군요. 어머니, 아버지, 지금 이 편지를 보고 계신다면 아마 저희는 지금 이 집에 없을 겁니다. 어머니랑 아버지가 평생 힘들게 번 돈, 그것도 노후 자금으로 남겨둔 돈까지 저한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패를 했다는 것이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 분한테 심려 끼치고 싶지도 않고 지금이야말로 제가 직접 노력을 해서 성공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반성을 하고 저희는 가족들과 함께 따로 나가서 밖에서 어떻게든 힘을 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너무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첫째가 되어서 누구보다 두 분을 극진히 모셔야 하는데 오히려 이 나이 먹고 두 분 도움만 받았다는 것이 정말 부모님 얼굴 볼 면목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반드시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아이구나. 세상에 얘가 어쩌려고. 그 편지를 보고서야 정신을 차리고 둘째 딸과 셋째 아들한테 연락을 했지만 둘 역시 첫째가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저희보다 더 놀라면서 어떻게든 첫째와 연락을 해보려 했으나 두 자식 모두 실패하고 말았죠. 그래도 최소한 연락이라도 해가면서 노력을 하길 바랬지만
첫째 몇 달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사이에 이전에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했던 것 때문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째와 연락이 되고 말고를 떠나 졸지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죠. 그런 저희를 둘째 딸이 자기 집에서 살자며 데려왔습니다. 딸 입장에서야 저희가 부모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효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겠지만 제 느낌상 사위는 저희가 들어오는 것이 그리 달갑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반대의 경우를 상상해봐도 사돈 어른이 갑자기 딸네 집에서 머문다면 사정 자체는 이해해도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물론 사위가 대놓고 저희에게 면박을 준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를 신경 써준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설사 사위가 저희를 달갑지 않아 하는 게 오히려 저희만의 착각이라고 해도 다 커서 독립하면 딸네 부부 집에 얹혀 산다는 게 저희라고 편하겠습니까? 눈치가 안 보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지금부터라도 다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나이가 있으니까 예전처럼 사업을 하긴 어려울 것 같지만 나는 뭐 식당에서 일하고 당신은 경비원 같은 걸로도 취직해서 우리 어떻게든 조금씩이나마 돈을 법시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다시 일을 하기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저희보다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 없어서 꾸준 일까지 마다하지 않는 상황에 저희처럼 나이 든 사람을 뽑으려는 곳도 별로 없었죠. 물론 계속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끝에 어느 정도 일자리를 마련하긴 했지만 나이도 먹고 몸도 낡았다 보니까 일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노후 자금까지 다 준비해 놨었기에 이제 더 이상 일할 일은 없다고 확신했는데 그런 확신을 한 지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일을 해야 하는 처지가 너무 서글펐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만 첫째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런 첫째를 바로 잡았어야 하는 게 저희인데 그냥 첫째니까 믿는단 핑계로 제대로 뭐라고 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돈을 빌려준 저희 잘못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그저 첫째가 몸 건강히 잘 살아만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틈틈이 첫째의 소식이나 들을 수 있을까 싶어 이것저것 알아보는 것을 멈추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셋째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아빠, 첫째 형 부산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부산에서? 심부름센터 사람이라도 썼는지 막내 아들이 첫째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낸 모양이었습니다. 대체 그 먼 부산까지 가서 뭘 하고 있는지 당장이라도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셋째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거기서도 엄청 힘들게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다른 분들이라면 바로 찾아가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도 원래 그러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성공해서 돌아오겠다는 아들의 마지막 편지가 계속해서 머리에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들을 믿고 돈을 빌려줬다가 결국에 이 지경까지 왔지만 그래도 부모라서 그런지 아들이 이번에야말로 정말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련하다면 미련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어떻게 안 믿고 미워하고 만날 수 있겠어요? 게다가 이번에는 저희에게 돈을 빌리거나 한 것도 아닌 만큼 저희가 비록 아들이 어디 사는지 알았지만 굳이 찾아가지 않고 기다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나마 몸 건강히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에 대한 안도만을 가지고요. 그 길로 5년이 지났습니다. 첫째 행방을 알아낸 막내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첫째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알려줬습니다. 첫째는 계속 부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저희는 그때까지도 여전히 둘째 딸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단 사이가 조금 더 편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사위도 딸이랑 둘이서 오붓하게 지내고 싶을 텐데 군 식구가 들어온 거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더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일을 했습니다. 빨리 돈을 벌어야지 나가서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그날도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을 겁니다. 밤 12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는데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딸도 사위도 모두 집에 있었고, 사실 만약에 딸이랑 사위였으면 초인종을 누를 게 아니라 그냥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오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대체 이 늦은 시간에 누구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누구세요? 하면서 문을 열었는데 눈앞에 보이는 얼굴에 너무 놀라서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바로 오랜 시간 동안 자취를 감춘 제 부산에 있던 첫째였죠. 게다가 옆에는 며느리와 손주도 있었습니다. 인기척에 나와본 딸과 사위 역시 놀란 얼굴로 셋을 보고 있었죠. 일단 급하게 손주 녀석부터 재운 다음에 거실에 남은 가족들이 다 둘러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미정아, 너한테도 너무 미안하다.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무릎을 꿇고 저희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둘째한테도 사과를 하더군요. 맞이가 되어서 듬직하게 힘이 되어주진 못할 망정 저가 못나서 동생까지 고생시켰다며 한참을 눈물바람으로 온 가족이 있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르고 아들이 저희만 데리고 갈 곳이 있다더군요. 늦은 시간이라 죄송하지만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저희만 데리고 밖에 나갔죠. 밖에는 깔끔한 중형차 한 대가 있었습니다. 저희를 태운 아들과 며느리는 어딘지도 모를 곳으로 몇 시간을 달렸습니다. 서울을 벗어나서 한참을 달리니 웬 산 근처더군요. 울퉁불퉁한 아스팔트 길을 차로 쭉 오르는데 저 끄트머리에 엄청 큰 집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차는 그 앞에서 멈췄죠. 이게 다 뭐니 대체? 상황 파악이 안 돼서 그냥 주변만 둘러보고 있는데 아들이 그랬습니다. 이거 이제 어머니랑 아버지 거예요. 제가 준비했어요.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라고요. 제가 큰 집이라고 생각했던 곳은 바로 펜션이었습니다. 아직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저희가 내린 곳이 메인 건물이었고 거기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다른 건물이 여러 채 있는데 거기에 손님을 받으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서 아들이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빌려준 돈으로 사업을 키우기 위해 다른 곳에 투자를 했던 게 잘못되었고 저희 모든 돈을 다 자신이 날려먹었다는 죄책감에 세상을 등지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말린 게 며느리였고 아들 역시 며느리와 자식을 보고 마음을 다잡고 죽을 때 죽더라도 저희에게 진 빚은 갚고 죽겠다는 마음으로 효심 깊은 둘째가 자신 대신 저희를 잘 모실 것으로 믿고 그 먼 지방에 내려가 미친 듯이 일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투자건이 뒤늦게야 빚을 보게 되어 큰 돈을 만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이제라도 편히 모실 테니 부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직원들도 다 세팅되어 있으니 이곳에서 손님 받으시면서 편하게 지내시면 돼요. 예전에 은퇴를 하면 넋놓고 노는 것보다 펜션이나 하면서 오순도순 사는 걸 꿈꾼 적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걸 기억하고 저희에게 보답한 거였어요. 수척해진 아들 얼굴 앞에서 눈물만 흘린 것 같습니다. 재회에 포옹을 하고 다음날 셋째까지 불러 이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했어요. 비록 삐걱거림은 있었지만 저희는 이제 비로소 온 가족이 다 모인 기분입니다. 지금 저희 부부는 손님 받고 편하게 지내고 있고 아들은 서울에 집을 얻어서 가끔씩 펜션을 왔다 갔다 하는 중입니다. 지금이나마 편히 살 수 있게 되어 너무 좋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평안한 나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참 소녀 같으신 분입니다.
사실 결혼 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한창 남편이랑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고 살았을 때도 종종 시어머니 집에 가서 밥을 먹고는 했는데도 말이에요. 당시 친구들이 왜 그렇게 남자친구 어머니를 많이 만나냐고 뭐라고 했는데 남편이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시어머니가 혼자 남편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밖에 있는 날에는 늘 시어머니가 혼자 집에 남아서 밥을 먹어야 했는데 시어머니는 그게 너무 쓸쓸하고 외로우셨던 거죠. 마침 저를 나름대로 예뻐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시어머니와 함께 셋이서 식사하는 걸 즐기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분명 그때 봤던 시어머니는 소녀는커녕 생각 이상으로 무뚝뚝한 분이셨습니다. 그래, 요새 공부는 잘 돼가고? 네, 어머님. 남편과 대학교 때 동기로 만나서 사귀게 되었는데 그 때문인지 제가 식사를 할 때면 시어머니는 언제나 저보고 공부를 잘하고 있느냐, 성적은 잘 나오느냐와 같은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 웃으면서 대답을 하면 별다른 추가적인 질문이라던가 아니면 리액션도 없이 그냥 묵묵히 식사만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아들 여자친구 대학이 어려운데 그래도 노력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자기 어머니는 원래 그렇게 무뚝뚝하셔? 우리 엄마가 무뚝뚝하다고? 네가 아직 몰라서 그래. 엄마가 낯을 좀 가려서 그렇지. 아마 나중에 가면은 너도 아니란 거 확실히 알게 될걸? 하지만 남편한테 물으면 제가 뭘 모르는 거라고 전혀 무뚝뚝하지 않다면서 웃어 넘겼습니다. 저는 어머님 웃는 얼굴보다 무표정으로 굳어있는 얼굴을 더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남편의 말조차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한 해, 두 해 남편과 사귀는 횟수가 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시어머니의 얼굴을 뵙는 날도 늘어갔는데 확실히 처음 몇 번 봤을 때랑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현정이 왔니? 얼른 와라. 와서 과일 먹어. 네, 어머님. 예전에는 제 이름도 제대로 안 불러주셨는데 언제부턴가는 남편과 함께 들어가면 제 이름도 이야기해 주시면서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전보다 더 훨씬 이야깃거리가 많아졌습니다. 약간 올바르지 못한 표현이긴 하지만 언제나 딱딱하던 시어머니에게서 약간 촉새의 모습이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물론 저로서는 시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지내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무뚝뚝하던 과거보단 훨씬 나았습니다. 하지만 적응이 안 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한테 확실히 자기 말대로 어머님이 나한테 낯을 가리셨나 봐 하고 이야기하니 남편은 아직도 우리 엄마 본 모습 보려면 멀었어 라면서 의미심장하게 웃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남편 이야기를 허투루 넘겨선 안 됐는데. 이후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과정에서 저희 부모님이 살짝 반대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온전한 가족 아래에서 자라길 바랬던 남편이 사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게 탐탁지 않으셨던 것 같았죠. 하지만 남편이 꾸준히 설득을 한 덕에 결국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도 엄청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가 아버지가 안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셨으니까요. 저도 남편과의 결혼을 무척이나 원하는 입장이라 제 앞에서 말을 못 하셨지만 나중에 남편한테 슬쩍 들어보니까 집에서 혼자 너무 힘들어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결혼식을 할 때 저희 부모님보다도 시어머니를 먼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비록 예전보다는 조금 더 다정해지시고 살가워진 시어머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딱딱한 모습이 너무 남아있어서 그런지 눈물이랑은 완전히 거리가 멀어 보였는데 저랑 눈이 마주친 순간 시어머니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시더라고요. 그것도 손에 쥐고 계시던 꽃무늬 손수건으로 급히 눈가를 닦으시는데 설마 시어머니가 갑자기 우실 줄 몰라 너무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제게 충격적으로 뇌리에 남았는지 남편이랑 신혼여행을 가서도 나
어머님이 그렇게 눈물 흘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라는 이야기를 수십 번도 넘게 했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남편이 너 놀란 거 알았으니 제발 그만 좀 이야기해. 귀에 딱지 않겠다. 하며 피곤해할 정도로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에 1년 정도는 시댁에서 살았습니다. 저희가 마음에 담아두고 있던 매물이 하나 있었는데 당장 대출을 받아도 조금 부족한 편이어서 일단 1년 정도만 시댁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돈을 모은 다음에 나중에 그 집이 그대로 있으면 그걸 사거나 아니면 비슷한 조건의 다른 집을 들어가기로 했죠. 사실 저것도 워낙 시어머니를 많이 만났기 때문에 불편하다거나 피곤하다거나 하는 것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함께하며 알게 된 시어머니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깼다는 거였죠. 맨 처음에 제가 시어머니가 참 소녀 같은 분이라고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솔직히 여기까지 들으시고 대체 어디가 소녀라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저희 시어머니의 소녀 같은 일화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사건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시키는 분도 아니었고 저도 일하느라 고생하는 거 안다면서 주말에는 늦게까지 자고 일어나라고 오히려 좀 쉬라고 권유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배려 덕분에 주말이면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늦잠을 자면서 피로를 풀고는 했습니다. 그날도 그런 평소와 같은 주말이었습니다. 기지개를 피고서 제대로 눈을 뜨니 오후 2시 정도 되었더라고요. 아마 남편과 시어머니는 식사를 하셨을 테고 저만 밥을 먹으면 되겠다 싶어서 설렁설렁 일어나 밖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는데 입고 있는 옷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웬 잠옷에 프릴이 그렇게 많이 달려있는지 중세시대 배경의 판타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한 번이라도 보셨다면 바로 아실 겁니다. 진짜 온천이 다 구불구불 프릴투성이인데 그걸로 곱창 전골을 끓여도 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가슴팍에는 거의 목 넓이만큼 큰 왕리본이 달려 있었죠. 지금껏 시어머니를 자주 봤지만 그런 옷을 입고 계시는 것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래, 잘 잤니? 네. 얼떨떨한 표정으로 더듬더듬 인사를 했는데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제 인사를 받곤 다시 TV를 보셨죠.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 옆에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남편도 그런 모습이 전혀 낯설지 않다는 듯 그냥 익숙하게 앉아 시어머니와 같이 TV를 보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오직 저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 방금 전까지는 무척 배가 고팠는데 너무 충격적인 장면을 봐서 그런지 입맛이 싹 떨어져서 냉장고에 있던 메론을 대충 잘라먹곤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방에 들어오기를 기다리면서 핸드폰을 하다가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아니, 어머님, 옷 저게 대체 무슨 일이야? 하고는 물었죠. 내가 전에 이야기했잖아. 우리 엄마 본 모습 보려면 멀었다고. 어? 정말? 남편이 사귈 적에 이야기하던 어머님의 본 모습은 저런 공주 잠옷을 입는 거였나 싶었습니다. 옷이야 개인의 취향이긴 하지만 진짜 솔직히 시어머니 나이대 노인분들이 그런 애들이나 입을 법한 공주풍의 잠옷을 입는 건 난생 처음 봤습니다. 게다가 분명 제가 남편 결혼하고 시댁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서 한 달 정도는 그냥 평범한 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계셨는데 왜 갑자기 그런 잠옷을 꺼내기 시작한 건지 되게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당연히 머리로는 상대방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걸 아는데 그냥 잘잘못 여부와는 별개로 가슴으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거. 특히 제가 평소 옷 입는 취향은 무채색 계열의 별다른 디자인이 없는 밋밋한 옷들이 대부분이어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나폴나폴 하늘하늘 공주 드레스 같은 잠옷을 입는 사람은 TV에서밖에 못 봤고 설마 현실에 있다고 해도 제 주변에 그런 걸 입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소녀 감성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 시댁 근처에 엄청 맛있는 케이크 집이 생겼습니다. 동네로 놀러 온 친구랑 몇 번 갔다가 반해가지고 어느 날은 시어머니와 남편도 맛을 보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카페에서 조각 케이크로 생크림 하나랑 초코, 그리고 치즈케이크를 하나씩 주문해서 왔습니다. 오늘 밖에서 케이크 좀 사왔는데 드셔보세요, 어머니. 아이고, 그래? 맛있겠네. 고맙다. 잘 먹으마. 다들 점심을 먹은 직후였던지라 저는 바로 케이크를 꺼내서 남편의 앞에는 생크림 케이크, 어머님의 앞에는 치즈케이크, 제 앞에는 초코 케이크를 놨습니다. 사실 카페에 가기 전에 어머님한테 어떤 종류의 케이크를 좋아하냐고 여쭤보고 좋아하는 걸 사다 드릴까 잠깐 생각하긴 했는데 뒤에 줄 서 있는 사람도 있던 상황이었고 일단 특별히 싫어하시는 게 있단 이야기를 못 들었으니 아무거나 드셔도 괜찮을 거라고 편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케이크를 잘라 먹으면서 도란도란 떠들고 있는데 저랑 남편은 서로 말이 많은 것에 비해 어쩐지 시어머님 평소와 다르게 표정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혹시 케이크가 입에 안 맞아서 그러시는 건가 싶어 슬쩍 봐도 케이크는 잘 드시고 계셨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평소랑 똑같은데 괜히 오해하는 건가 싶어서 그냥 별다른 말 없이 남편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케이크를 다 먹은 어머님이 포크를 탁 내려놓곤 혼자 방으로 들어가시더군요. 어안이 벙벙해서 가만히 있는데 남편이 아이고, 우리 엄마 또 삐졌네, 또 삐졌어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대체 그 상황에서 삐질 게 뭐가 있길래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다른 맛의 케이크를 맛도 못 보게 하고 하나만 먹게 하는 게 서운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님이 케이크를 워낙 좋아한다면서. 그러니까 어머님은 당신이 먹고 있는 생크림 케이크도 드셔보고 싶었고 내가 먹고 있는 초코 케이크도 드셔보고 싶었는데 우리가 어머님한테 먼저 케이크 드셔보라고 권유하지 않아서 삐지신 거라고? 우리 엄마 대단하지? 누가 제 머리를 뒤통수를 때린 줄 알았습니다. 저도 케이크를 좋아하지만 한 명이 한 조각씩 먹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먼저 저한테 먹어보라고 이야기를 안 했다고 삐지진 않거든요. 정 드시고 싶었으면 그냥 한 입 달라고 했으면 당연히 저희가 시어머니한테 드시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남편한테 시어머니가 삐졌단 이야기를 듣고도 설마 했습니다.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니 저로부터 등을 돌리고 앉아서는 팔짱을 끼고 있는데 아, 남편 말이 맞구나 싶더라고요. 그날 시어머니 화 풀어준다고 카페에 다시 가서 초코 케이크 하나랑 생크림 케이크 한 조각씩 더 사왔습니다. 그걸 드리고 나서야 웃음꽃이 활짝 피어서는 케이크를 드시면서 맛있네, 맛있어. 우리 현정이가 내 취향을 아주 잘하네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어이가 없으면서 웃기더라고요. 그냥 이 정도였으면 아마 우리 시어머니 참 소녀 같으신 분이지 하고서 아무런 생각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진짜 좋게 말해서 소녀 같은 거지 나쁘게 말하면 시어머니는 너무 잘 삐지고 속이 좁으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설마 이걸로 사람이 삐질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나중에 보면 시어머니는 그걸로 이미 속이 상해서 저한테 화가 나 계시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제가 죄인이 된 듯한 기분이었죠. 현정이 너도 참 됐다 말을 말자. 어머님 저는 그냥 한 말인데 아니 피부팩을 나한테만 이렇게 많이 주는 게 늙었다는 소리밖에 더 되니? 늙어서 서러운데 더 서럽게 하네 정말. 어머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요. 또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당시 시어머님의 생신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생신 때마다 원하는 거 사시라고 용돈을 드렸는데 그 해는 저희가 시댁에서 처음으로 분가해서 저희 둘만 살던 때라서 어쩐지 그런 식으로 선물을 드리는 게 조금 정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이번엔 평소보단 아주 조금 더 의미 있게 선물을 해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시어머니와 함께 백화점에 갔어요. 원하시는 옷을 고르시면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하고요. 시어머니는 아유, 너네도 돈 버느라 바쁜데 무슨 백화점까지 왔어? 라고 하시면서도 눈으로는 열심히 옷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닌 척 하면서 좋아하시는 시어머니의 화법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웃으면서 시어머니가 옷을 고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한 30분 정도 돌아다니다가 시어머니가 외투 하나를 고르시더라고요. 평소 입으시는 잠옷 취향과는 다르게 깔끔한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농담처럼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잠옷이랑은 완전 다른 스타일이네요. 하고 말하고 웃고는 바로 결제를 하고 쇼핑백을 든 뒤 어머님, 혹시 다른 옷은 더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다 늙어서 내가 옷이 뭐가 더 필요해. 이 정도면 됐으니 집에 가자꾸나. 라며 저에게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시부모님이 먼저 괜찮다고 집에 가자고 해도 그게 빈말일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백화점을 돌아다니실 건가요? 일단 그때의 저는 시어머니가 설마 빈말로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돌아가요, 어머님. 하고 말하고는 바로 밖을 나가서 택시를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딱 택시 타는 순간부터 시어머니가 꽁해 보이는 얼굴을 하더라고요. 순간 아차 싶은 마음에 진짜 등줄기가 긴장으로 굳어서는 땀이 줄줄 흐르는 느낌이었습니다. 뒤늦게라도 만회해보려고 어머님, 혹시 저희 다른 백화점이라도 갈까요? 라고 했지만 이미 어머니는 저에게 삐진 후였죠. 진짜 집까지 가는 그 20분간의 시간이 얼마나 살얼음 판을 걷는 것 같았는지 아무리 말을 걸어도 시어머니는 대꾸도 안 하고 운전하시는 기사 아저씨가 허허 웃으면서 아이고 시어머니가 대꾸 하나 없어서 며느리가 뻘쭘하겠네 라고 한마디 얹어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죠. 집에 가서 왜 화가 나셨냐고 제가 잘못한 거면 사과드리겠다고 몇십 분을 넘게 붙들고 이야기하니까 그때서야 시어머니는 너는 내가 그런 예쁜 잠옷 좋아한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 먼저 그런 옷 좀 보러 가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니? 어쩜 그리 센스 없게 먼저 말도 안 꺼내니? 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막말로 제가 무슨 시어머니랑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잠옷이 가지고 싶었으면 그 자리에서 사달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저는 자꾸 어머님은 이야기하지도 않은 걸 혼자서 지레짐작해서 알아낸 뒤 비위를 다 맞춰드려야 하는 건지. 진짜 그런 일을 몇 년 이상 시시때때로 겪는데 귀여우시다고 웃어 넘기는 것도 한두 번이지.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하소연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완전히 공주인데 내가 그 아래에서 무슨 그냥 시종도 아니고 독심술을 하는 시종이 되어야 해서 너무 힘들다고요. 그런데 친구가 제게 이런 해법을 주더라고요. 너네 시어머니 남편을 일찍 잃었다고 했지? 야, 그거 외로워서 그런 거야. 외할머니가 친구가 생기더니 그런 행동하는 거 싹 사라졌다고 하더라고. 외로우셔서 그런 거라고? 그럼 친구를 만들어 드려야 한다는 거야? 나쁠 게 뭐 있어. 적적할 때 친구 생김 좋지. 주변에 아는 분 없어? 믿져야 본전이지만 친구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시어머니에게 새로운 분이라도 소개를 시켜드려야겠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시어머니 나이대에 아는 분들이 없어 도대체 어떤 분을 소개시켜드려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한참을 그걸로 생각을 하는데 문득 한 분이 뇌리를 스치더라고요. 제가 훨씬 더 젊을 적부터 물리치료사로서 일을 했었는데 저한테 자주 오시는 노신사 환자분이었습니다. 환자와 치료사 사이라곤 해도 얼굴을 자주 보다 보면 서로 어떻게 사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마침 예전에 그분이랑 대화를 할 때 아내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났죠.
혹시 그 사이에 뭔가 차이가 생겼을까 싶어서 그 이후에 노신사 환자분이 예약을 잡았을 때 요새 황혼 연애도 엄청 유행인데 환자분은 연애할 생각 없냐, 혹시 만나는 사람 있으시냐 등등의 질문을 하면서 시어머니를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간을 봤습니다. 마침 문제될 게 하나도 없길래 그분한테 먼저 혹시 누구 만날 생각 있으면 저희 시어머니 소개 받아보실 생각 없냐고. 시어머니가 오래전에 남편분이랑 사별을 하셨는데 요새 너무 외로워하시는 게 보여가지고 마침 환자분이 너무 멋있고 스타일도 좋으셔서 생각이 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행히 그분이 다 늙어서 연애는 그렇고 그냥 친구처럼 말동무하면서 지내면 좋긴 하겠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바로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혹시 제가 소개팅 한번 시켜드릴까요? 어머님 외로우시잖아요. 말동무 있으면 재밌지 않겠어요? 아이고, 무슨 이 나이 먹고 소개팅을. 됐다, 됐어. 주책이지. 그래도 정말 괜찮으신 분인데. 시어머니는 처음엔 별로 달갑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열변을 토했습니다. 요즘은 나이 들었어도 혼자 있으면서 연애 안 하는 게 더 촌스러워 보인다고. 어머님 같이 세련되고 트렌디한 스타일인 분은 마땅히 비슷한 사람 만나서 연애하는 게 맞다고요. 뭐 지금 와서 결혼식을 또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머님. 만약에 별로 마음에 안 드시면 당연히 더 안 만나셔도 돼요. 근데 어머님이랑 잘 맞는 분이라면 솔직히 평생 모르고 지내는 것보단 지금이라도 친구처럼 잘 사귀면서 좋은 사이로 지낼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지 않겠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시어머니도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음, 그래, 알았다. 그럼 내가 한번 만나는 보마. 근데 너무 기대는 하지 마. 그냥 정말 차 한 잔만 하고 올 거니까. 라고 하더군요. 못 이기는 척 말이죠. 두 분 데이트 약속을 잡는데 정말 제가 다 설렜습니다. 솔직한 말로 이제는 시어머니의 소녀 마인드에서 제가 벗어날 수 있나 싶었죠. 그날로부터 딱 일주일 뒤, 처음부터 두 분이서 만나게 되면 조금 어색하고 그럴까봐 일부러 처음에는 제가 같이 나갔습니다. 서로 인사 한마디씩 나눈 뒤에 우물쭈물하다가 괜히 애꿎은 저 붙잡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참 그분이나 저희 시어머니나 너무 귀여우시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웃으면서 왜 저랑 이야기하냐고, 저는 그냥 없는 사람인 걸로 생각하고 두 분이 대화하시라고 애써 밀어드리고 나서야 간신히 평소에 뭐하고 지내는지, 젊었을 땐 뭐하고 살았는지 등등 두 분이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나저나 정말 곱고 아름다우시네요. 피부가 어찌 그리 고우세요? 따로 관리를 하세요? 네? 아니요. 그냥 전 화장품도 아무거나 바르는데 요즘 우리 며느리가 주는 야채 주스를 먹어서 그런가? 감사해요. 보기만 해도 참 흐뭇했죠. 그렇게 한 달 사이에 한 대여섯 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저는 늘 두 분의 데이트에 함께 해야 했죠. 사실 처음 한두 번이야 저랑도 이야기를 좀 하고 셋이서 함께 어울리는 느낌이었지. 한 세 번째 만남부터 사실상 저는 그냥 꺼다 놓은 보릿자루 같았습니다. 저는 제가 그 자리에서 투명인간인 줄 알았어요. 어쩌면 그렇게 저한텐 말 한마디 안 거시는지. 참고로 시어머니랑 그분이랑 저랑 남편 넷이서 식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꼭 한번 모시고 오고 싶다길래 진짜 그 전날부터 장 잔뜩 봐서는 그분이 좋아하실 만한 음식으로만 한 상 가득 차려놓았어요. 저는 남편과 처음 결혼할 때부터 시아버지가 없었는데 약간 그렇게 한 가족처럼 식사를 하고 있으니 사실 그냥 어머니랑 그분이 결혼만 안 했다 뿐이지. 제 입장에서는 시부모님 두 분을 같이 모시는 기분이었다고 할까요? 지금은 두 분이 만남을 가지신 지 한 세 달 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두 분은 완벽히 연애를 하는 사이가 되셔서 저랑 남편이 선물이랍시고 커플티도 드리고 그러고 있어요. 분가하고 나서도 시어머니가 적적하고 외로우신지 저희한테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할 때도 많았고
그런 시어머니 투정에 어쩔 수 없이 시댁에 한번 가면 또 예상치 못한 소녀 감성이 발동해서 제가 고생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시어머니가 확실히 연애를 하시니까 덜 예민해지셨더라고요. 제가 가끔 어머님 잘 지내세요? 하고 전화를 해도 이제는 장난스럽게 웃으면서 나 요즘 연애하니까 괜히 귀찮게 전화 걸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이제는 먼저 전화를 끊기도 하십니다. 또 제가 어머니 마음을 못 알아들인 일이 있다 해도 너그러이 넘어가 주시고요. 그러다 어느 날엔 제게 선물까지 해주시더라고요. 먼저요. 네가 좋은 사람 소개시켜줬는데 내가 받기만 할 수 없지. 이거 백화점에서 산 원피스인데 너가 입으면 너무 이쁠 것 같더구나. 그 사람이랑 같이 골랐어. 와, 어머니, 예뻐요. 솔직히 고급 원피스라 해도 프릴이 너무 달려있어 제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서 기분 좋게 받았습니다. 진짜 그동안 시어머니의 종잡을 수 없는 마음과 변덕에 고생했던 나날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이제 정말 그런 날들을 겪지 않아도 되는구나 싶어서 행복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동안 시어머니가 도가 넘치게 삐지고 그랬던 게 다 일찍이 시아버지를 잃고 외로워서 그러셨던 거라고 생각을 하니 비록 제가 당한 게 많다곤 해도 굉장히 안쓰러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저 짜증나는 것보다 시어머니 행동에 관심을 가졌으면 훨씬 빨리 괜찮아지셨을지. 아무튼 지금이라도 새롭게 좋은 짝 만나셔서 다행인 것 같아요. 요즘도 그분은 저에게 물리치료를 받으려고 오시곤 하는데 이전에는 그냥 이름을 불렀다면 지금은 저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만 칼같이 환자로 대하고 뒤에서는 반장난 반진담식으로 아버님 하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도 그냥 며느리 왔냐고 웃으시고요. 어머님도 저희 부부도 정말 요즘만 같기를 바랄 정도로 너무 행복하고 가끔 다 같이 모여도 웃음꽃만 피고 있습니다. 요새는 꼭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두 분이 서로 맛있는 반찬 밥그릇에 올려주시면서 꽤 쏟아지게 연애하는 모습 보면 괜히 저희도 연애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랑 남편이 두 분 보고 닭살 커플이라고 장난처럼 야유해도 저희는 신경도 안 쓰세요. 아유, 괜히 없던 질투가 다 날 정도라니까요.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도 너무 사소한 걸로 잘 삐지고 서운해하는 가족이 있으면 소개팅 한번 주선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모르죠. 저희처럼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을지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